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9살 연하 남편과 결혼했다가 2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싱글이 된 여성입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재혼도 아닌 초혼을 했으니 결혼이 늦었다고 하면 꽤 늦은 편이었는데 사실 그런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20대에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파혼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닌 제가 변변한 학벌이 없고 저희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때는 참 너무 비참했어요. 파혼한 남자친구는 연애도 꽤 오래 했고 둘 다 20대 혈기왕성한 나이인 만큼 조금 과장해서 서로 목숨 걸고 열렬히 사랑했는데 파혼할 때는 그런 사랑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믿었던 그 남자의 배신 때문에 상처만 더 깊었는데요. 그 남자 엄마는 사실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 아들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가 저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일 바에는 자기 아들 총각 귀신 만드는 게 낫다고 그 남자의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신감인지 당연히 남자친구는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 편인 것처럼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자기야. 일단 나만 믿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랑 결혼할 거야. 우린 벌써 청첩장까지 다 돌렸잖아. 라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저에게 최종적으로 한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자기는 자기 엄마를 거스르고 저랑 살 자신이 없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저에게 이별 통보를 하기 전에 조건 좋은 여자랑 중매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결국엔 그 남자도 자기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는지 그 남자는 구차한 변명을 하며 환승이별을 했고 저희가 결혼하기로 한 날 제가 아닌 그 여자랑 그 남자가 식을 올렸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이 그랬는지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마음이 변한 것도 용납이 되지 않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결혼식장에 다른 여자가 내 남자친구의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걷는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엄한 화살은 저희 부모님에게 향했어요.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까지 받아야 하나. 환경을 탓하고 부모님을 원망했는데 20대라고 몸은 성인이었지만 속은 덜 자란 아이가 그대로 있었죠. 그러니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하시고 상처도 받으셨을 텐데 그걸 모르지 않던 저는 앞으로 내 인생엔 결혼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을 동동거리며 돈을 벌었어요.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쓰고 구심하던 저금하던 게 바로 저였는데 제가 당시는 미용 보조 일을 하다 그제야 조금씩 손님을 받기 시작한 초보 디자이너였거든요. 디자이너는 월급제도 있지만 제가 일한 곳은 가게와 수익을 나누는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저 때만 해도 디자이너라 함은 겉은 화려해 보여도 빈익빈 부익부가 상당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돈을 많이 못 번다고 그걸 티내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는 없었는데 그러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사람들도 제 주변에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손님 자체가 별로 없는 디자이너라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정말 100만 원 겨우 챙겨갔는데 그래도 저는 티끌 모아 태산이 정말로 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죠. 그렇게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면 더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고 상처 주지 못할 거라 믿었는데 저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어요. 지금은 10만 원으로 겨우겨우 살지만 나중엔 명품도 사고 자기 관리에 돈도 많이 쓰고 좋은 차도 타면서 제 인생을 지금 있는 위치보다 더 나은 곳으로 옮겨놓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일을 악물고 하루에 14시간 일을 하니 이렇게는 아니다 싶었던 부모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출까지 받아 저더러 가게를 차리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딸이 결혼 문턱까지 갔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파혼을 당해 제가 돈에 더 집착하고
자기 인생도 못 살고 있다 겁을 먹으신 것 같았는데, 하지만 저도 염치가 있지 그 돈을 차마 덥석 받을 수는 없었어요. 이게 무슨 돈이야? 엄마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큰 돈을 주는 거야. 됐어, 내가 벌면 돼. 아니야, 이 돈으로 너 가게 내. 남 밑에서 일해서 언제 돈을 버니? 네가 그랬잖아. 네 손에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네 가게 해. 얼마를 벌어도 네가 고생한 건데 네가 다 가져야지. 그래도 괜찮아. 우리도 한 번은 자식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 그래야 부모지. 엄마 아빠도 이 돈 넣어줘야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는 거야. 정말? 그럼 정말 나 이 돈 받아도 되는 거야? 저는 순간 엄마 아빠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목이 메어 그 이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너무 소중해서 돈에 대한 집념이 더 많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돈과 제가 그동안 모은 돈, 거기에 빚을 조금 내서 저는 처음으로 동네 미용실이긴 했어도 제 가게를 차렸어요. 물론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었기에 가져가는 거 하나 없이 대출금, 월세, 공과금 내기 급급했는데, 그래도 이 모든 시간이 자립을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인내했던 저는 1년 뒤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하며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며 5년을 견디니 저는 드디어 제가 바라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 5년이 지나고 저는 목도 좋고 규모도 넓혀서 가게를 이전했고 직원도 3명이나 두고 대표 원장이 되었죠. 그러자 몫이 좋은 탓인지 단골도 많아지고 여기저기서 실력 좋은 디자이너라고 소문도 나면서 그때부터는 어지간한 월급쟁이보다 제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매달 2분께 각각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부모님이 주신 종잣돈이 없었더라면 이런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뒤에는 워낙에 돈이 한이 맺혀서 그런지 이젠 그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 돈을 쓰고 싶었죠. 그래서 내내 꿈만 꾸던 집을 강남 신축 오피스텔로 옮겼고, 월세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제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집을 바꾸니 차도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것도 말로만 듣던 외제차도 리스로 뽑아 타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더군요. 그리고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저는 나태해질 틈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니 제 주변에서는 저를 보고 아유, 저기 원장이 돈독이 잔뜩 올랐어. 시집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돈 버는 재미로 산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듣게 되었죠. 하지만 딱히 부정할 수는 없는 말이라 뭐라고 반박도 못했는데 그 말이 진짜라서 오히려 놀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몇 명 없던 친구들도 모두 시집을 가서 어떤 친구는 벌써 애까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싱글인 제가 만날 친구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그러니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벌어 나한테 쓰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삶의 이유이자 낙으로 생각하고 살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그게 뭐가 나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전부 저를 부러워했는데 제가 남의 돈으로 호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번 돈으로 호강하는 거니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 매일 늦게 퇴근해 반주를 하는 낙으로 살다 보니 살이 부쩍 찌게 되었고, 아무래도 미용 일을 하다 보니 보여지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더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손님이 붐비는 시간대는 안 되고 평일 오전 시간에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에 무작정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어 무작정 운동을 하는데 살이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PT를 받기로 결심했고, 비용은 좀 들었지만 만족도를 위해 저는 제 자신에게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딱 봐도 저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운동을 시작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있어서 놀랐다니까요. 그 후로 재미가 붙어서 저는 매일 운동을 갔고,
트레이너와 매일 만나다 보니 누나 동생 하면서 편하게 지냈는데 어려서 그런지 그 트레이너는 정말 남동생 같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대뜸 이 동생이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의외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제 놀란 얼굴을 보고 그 남자는 자기는 진심이라고 저한테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했는데요. 평소 같으면 됐다고 바로 거절을 했을 저였는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어요. 마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이 심장이 빨리 뛰었는데 저는 정말이지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특히 9살이나 어린 남자가 왜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좋아하겠나 의심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남자의 진심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니 저는 9살이나 어린 남자친구를 둔 능력 있는 여자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낯이 너무 뜨겁네요. 그 사랑 따위가 뭐라고 나이도 적지 않은 여자가 남자 앞에서 표정 관리도 못하며 빠졌는지 저는 또다시 그렇게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행복하면서도 멍청해졌어요. 그러면서 전처럼 돈 없다고 이 남자한테 차일 리는 없다며 안심했는데 그걸 또 역으로 이용당할 줄도 몰랐던 거죠. 저는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랜만에 하는 연애에 푹 빠졌어요. 그러다 그 남자의 본가가 지방에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 생신이라고 괜찮으면 저더러 함께 내려가 인사를 드리고 오자 했는데 그때는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닌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 이른 것 같으니 다음에 가겠다고 좋게 거절한 적도 있었는데요. 교제하고 1년 조금 넘으니 남자친구 어머니도 제가 궁금하다고 집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하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인사만 오라고 한 일에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더군요. 상대는 결혼 생각도 없는데 저만 지레짐작해 결혼 생각은 없다 하는 것 같아 민망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알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자 하고 당일이 되었는데 매일 편한 복장만 보다 잘 차려진 그 남자의 모습에 저는 한 번 더 심쿵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키도 크고 몸도 좋은데 잘 차려입기까지 하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처럼 저도 가게에 휴가를 내고 남자친구와 드라이브 겸 남자친구 본가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9살이나 많다는 걸 아신다는 부모님은 걱정과 달리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 만나줘서 고맙다. 생각보다 제가 관리를 잘해서 동안이라 당신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나는 줄도 모르겠다 등 저를 신경 써주시는 말씀도 잊지 않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덜컥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둘이 교제한 지도 1년 넘었으면 시간 끌 필요 없이 결혼까지 생각해봐. 나는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둘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네? 당신은 어때? 우리 예비 며느리 참 곱지? 미용 일을 해서 그런가? 아주 멋쟁이야. 나도 염색이라도 좀 하고 올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정작 남자친구는 놀라지도 않고 저만 좋다고 하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진적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좋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어색하게 웃고 글쎄요 하며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게 배필은 다 있는 거라고 하시며 저더러 망설일 필요 없으니 결혼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이야 콩깍지가 씌어서 9살 나이 차이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결혼 후엔 서로 안 이쁜 구석도 보고 그럴 텐데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다 글렀다 생각했던 딸이 결혼할 수도 있다는 희망에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당신들도 제 어린 남자친구를 한번 보고 싶다며 집에 초대하셨는데 남자친구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가고 싶다고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보여주는 거야 상관없겠지 싶은 마음에 저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갔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때 왜 그리 마음이 심란하던지. 저는 다 잊고 돈 버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 파온 후 딸이 이대로 혼자 늙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속에 살았구나.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도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결혼 그게 뭐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할 수 있으면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저는 저에게 전적으로 맞춰주는 남자친구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누구보다 배려심 깊고 말도 예쁘게 하는 남자친구가 귀여운 구석도 많지만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구석도 많다 생각했는데 그런 남편을 갖는 것도 꽤 행복할 것 같았어요. 생각을 바꾸니 마음도 따라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희는 양가에 인사도 드렸겠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자기가 준비한 프로포즈 반지라며 저에게 이벤트도 해주었는데 살면서 이런 날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날은 나이랑 상관없이 감동을 받아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끼워준 반지를 보며 나도 날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 그놈 못지않게 사랑받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보겠다 하는 각오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준비는 두 번째였지만 역시나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랑은 뭐가 이리도 많이 변했는지 더 복잡하고 돈도 더 많이 드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법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꺼운 마음으로 부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던 건 아니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남자친구가 나이도 그렇고 사회 경험이 별로 없어서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남자친구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과 차가 제 소유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단순하게 자기가 몸만 들어오면 될 줄 알았던 남자친구였는데요. 오히려 제가 집이 월세고 차가 리스라는 말을 하자 몰랐다며 깜짝 놀랐어요. 하긴 제가 연애하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PT를 평일에 받고 있었으니 제가 자기 생각에는 나이도 있고 부를 많이 축적해 놓은 골드미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뭐 그렇게 봐줬다면 고맙긴 한데 문제는 이 남자가 혹시라도 제가 돈이 많아 보여 좋았나? 이런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제 표정에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읽었는지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기야,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자기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다. 나 그렇게 막 나가는 놈 아니야. 물론 나는 자기가 돈도 많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런 모습이 멋있고 동경했으니까 좋아한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접근했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자기 내가 월세 살고 있고 차도 리스라고 해서 실망한 건 맞잖아. 그거야 실망이 아니라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내 잘못이지.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자기 거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고 어떻게 쓸지는 자기 자유잖아. 그런 오해를 하게 해서 내가 더 미안해. 나야말로 자기가 실망했을 거라 생각했는걸. 그래서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자기를 오해했어. 아니야. 나라도 그런 생각하지. 그렇게 따지면 뭐 나는 실망할 자격이 있나? 자기에 비해 모은 돈도 없는데 우리 서로 마음 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자. 내가 우리 자기 많이 행복하게 해줄게. 맹세해. 그때 빌어먹을 그 맹세를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의 말에 홀랑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모은 돈과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고 1억 4천 정도 해서 경기도권 신축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았다는 돈 1,000만 원과 집에서 해줬다는 2천만 원, 그렇게 3천만 원을 가지고 혼수를 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전세 계약자는 제 앞으로, 보증금은 제 명이었는데요. 확실히 서울에 살다 경기도권으로 나가니 출퇴근이 상당히 어렵긴 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상황에 맞춰 살아야죠. 그리고 저 못지않게 남자친구,
아니 남편도 출퇴근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안 되겠는지 저랑 같이 출퇴근 시간을 맞춰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가끔 너무 힘들 때는 남편이 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생활도 나름 무탈하게 잘 하면서 신혼 생활도 재미있게 했는데 그즈음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가게 운영을 하며 처음 겪는 일의 연속이었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꾸준히 있던 단골 손님들 발길까지 끊겨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남편의 헬스장은 달랐어요. 일단 주인이 남편이 아니었고 그 관장이라는 사람이 빚도 꽤 있었는지 유지하기 힘들다며 헬스장 문을 닫게 되었는데 줄지에 남편이 백수가 되었어요. 게다가 시국이 시국이라 할 줄 아는 게 트레이닝밖에 없는 남편은 재취업도 쉽지 않았는데 결국엔 막노동과 대리운전 같은 걸 간간히 했지만 그마저도 벌이가 일정하지 않더니 집에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생활이 생각보다 편했는지 남편은 나 당분간은 이렇게 집에서 자기 대신 살림할까? 우리 아직 애기 계획도 없고 큰돈 들어갈 일 없으니까 나 하나 집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신 내가 자기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게 할게 라고 전업주부가 되겠다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자기야, 일단 상황이 나쁘다는 건 알겠어. 그래도 자기 나이도 젊고 이대로 집에서 살림만 하기엔 아깝지. 그러지 말고 쉬엄쉬엄 일 찾아봐. 저는 일부러 남편이 기분 나빠할까 최대한 조심하며 말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눈치는 제가 아니라 백수인 그놈이 봐야 하는데 제가 백수 남편 기분 상할까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일단락 되었고 저는 옆에서 쪼지는 않았어도 남편이 하루빨리 재취업에 성공하길 바랬는데 어째 남편에게서는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게다가 살림은커녕 집에서 게임만 하는 남편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늦은 시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설거지도 하지 않아 싱크대에 라면 먹은 것이며 이것저것 설거지거리가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트레이너로 몸 관리에 신경 쓰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배만 볼록 나오는 등 한심하기 짝이 없었는데 내가 남편을 데리고 사는 건지 큰아들을 데리고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가게도 예전처럼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집에 오면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저는 더 열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즈음부터는 전에 하지 않았던 부부싸움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마치 저를 잔소리 심한 엄마로 아는 것 같았죠. 그렇게 조금씩 삑다선을 타기 시작한 남편은 심지어 저에게 장을 봐놓고 가라, 배고프니 배달을 시켜줘라 등등 요구사항이 많아졌는데 제가 자꾸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일자리를 더 찾지 않게 될까 싶어 저는 남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어린 놈의 남편이 자기 집에 전화해 엄마 나 10만 원만 나 반찬 좀 보내줘 이런 정신나간 말을 한 것 같았고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직장에서 잘려 실업자 신세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런 아들이 안쓰럽다며 저더러 신경을 더 써줘라 하셨는데 황당했죠. 자고로 남자는 집에서 길을 펴고 살아야 나가서도 길을 펴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내 아들 집에서 논다고 구박하지 마. 그럼 못 쓴다. 그리고 우리 아들 쉬는 김에 집에 갔다 왔다 편하게 하게 네가 타는 차도 좀 주고. 너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잖아. 요즘 손님도 가게에 별로 없다며. 그럼 쉬엄쉬엄 대중교통 타도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간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내 제정신을 차린 저는 차를 일하는 사람이 타고 다녀야지 집에서 노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고 남편이야말로 버스를 타던 기차를 타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남편이 어리다고 막 먹더니 이젠 시어머니도 웃음냐고 화를 내셨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짜증나고 싫었어요.
일단 남편부터가 정신을 못 차리니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또 뭔 수로 알았는지 제가 친정에 돈을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남편이 혼자 뒤집어졌어요. 그때 당시는 시국 탓에 수입이 들어 친정에 50만 원씩 100만 원을 매달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제 통장을 뒤진 건지 제 아이디로 인터넷 조회를 해본 건지 왜 시댁이랑 친정을 차별하냐고 아주 입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도 똑같이 100만 원을 매달 입금하라고 저에게 명령까지 했는데, 저도 그때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졌어요.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 용돈 챙겨드리는데 네가 뭔 참견을 하냐. 저도 사납게 쏘아붙였는데, 저는 남편이 자존심이 상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그럼 너도 벌어서 용돈 보내드려 라고 남편 속을 긁었는데, 그렇게라도 남편이 자극을 받거나 제가 저희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걸 문제 삼지 않길 바랬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 자기 백수라고 무시하는 거냐며 더욱 열폭하기 시작했고, 자기는 지금 자기 집에 돈을 안 보내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양가를 차별하냐고 저에게 불만을 얘기한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결혼할 때 장인 장모님은 한 푼도 안 보태셨잖아. 대신 우리 집에서는 2천만 원이나 보탰어. 그럼 용돈을 들여도 우리 부모한테 줘야지. 왜 엄한 사람들이 돈을 받아? 이렇게 말했는데, 하마터면 그 동그란 뒤통수를 3개 칠 뻔했죠.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두분 뭐 입이 없나요? 말 잘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다 따져볼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 1,000만 원, 부모님이 2천만 원에서 3천 가지고 왔지. 근데 나는 모아놓은 거랑 보증금 빼서 1억 4천 가져왔어. 그리고 내 가게 차릴 때 우리 부모님이 5천만 원 해줬고, 그걸 기본으로 지금 가게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돈 안 보탰다고 시댁만 챙기는 게 맞아? 어디서 돈이 나왔건 내가 자기보다 1억 1천만 원 더 가져온 건 사실이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내가 나이도 어리고 월급도 적어서 모은 돈이 그것뿐인 걸 어떡해. 아무튼 나도 서운해. 내 부모만 불쌍하잖아. 요즘 경기도 나빠져서 힘든데. 저는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경기가 나빠져서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남편은 제 돈을 갖다 쓸 줄만 알지 제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도 제가 하고 싶어 매달린 게 아니고 지가 모은 돈도 없으면서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려 한 결혼인데, 내가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고 있나. 남편에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이 남자는 자기 입으로 아니라고 했지만 돈 잘 버는 나랑 살면서 편하게 제 돈으로 집에 효도도 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놀고 먹고 싶었다는 걸요. 그렇게 퍼즐 조각이 모두 맞춰지며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잘못된 걸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겠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남편 빼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때가 마침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을 때였는데, 저는 양가 어른들께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날벼락을 맞은 듯 양가 부모님이 놀라셨는데, 특히 저희 부모님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딸이 이혼녀가 된다고 생각하니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가 의기양양해진 시어머니는 팔짱까지 끼며 요거 봐라 하는 듯 저를 쳐다보셨는데, 이게 다 제가 속물이라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사돈분들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딸을 아주 예의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키우셨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직장 잃고 돈도 못 벌어오니 얘가 이혼 소리를 하는 거죠. 전에 제가 아무리 나이 어린 남편이라도 남편은 남편이니 잘 해주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요? 그거야 제가 타는 차를 남편에게 주라고 하니까 싫다고 한 거죠. 걔가 집에서 노는데 왜 차가 필요해요? 뭐? 걔? 너 지금 내 아들을 내 앞에서 걔라고 했니? 아유, 사돈 죄송합니다. 너 빨리 사과 안 드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정서방이 동생이야? 엄마도 좀 가만히 있어. 걔가 지금 집에서 남편 노릇을 하는 줄 알아?
누가 보면 내가 어릴 때 사고쳐서 낳은 큰아들인 줄 알아. 밤새 게임하고 오후 늦게까지 자고 지 배고프면 남 일하는데 전화해서 배달시켜달라고 하고 일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니까. 나도 가장 노릇하라고 하고 어떻게 하든 직업 알아보고 다니고 하면 이렇게 무시하진 않아. 내가 뭐 다 큰 남의 집 아들 대신 키우려고 결혼했어? 그래서 뭐 정말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내 아들 버릴 거면 제대로 돈 해주고 버려라. 설마 내 아들 몸만 내쫓겠다는 더러운 심보는 아니지? 너 진짜 그런 거면 나 안 참아? 안 참으시면 어쩔 건데요. 어머님이야말로 아들한테 집에서 그렇게 놀지만 말고 뭐라도 좀 하라고 하셔야죠. 애당초 어머니도 아들한테 싫은 소리 할 생각 없으시잖아요. 그럼 뭐 가운데서 저만 죽어요? 저 싸가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돈. 너 정말 왜 그래? 너 이런 모습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여기 같이 가자고 했어? 저런 모습을 보고 딸이 시집 잘못 왔다는 거 알라고. 근데 엄마는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야말로 왜 이래? 그래, 그건 우리 딸 말이 맞지. 당신은 누구 엄마야? 나도 내 딸 혼자 고생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남편이고 가정이면 책임을 져야지. 집에서 그게 뭐야? 지원이 너 마음 굳힌 거면 아빠는 찬성이다. 바깥사돈, 진심이세요? 지원이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그런데 이혼을 시킨다고요? 40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떻습니까? 제 눈에는 아직 젊고 어린애예요. 내 딸이 뭐가 하셔? 대개 아들을 건사합니까? 사돈도 아들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어머, 기가 막혀. 지금 아들 가진 부모한테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딸이 싸가지 없는 건 다 이유가 있었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해심이라도 많을 줄 알고 결혼시켰더니 돈도 쥐뿔 별로 없고 속도 좁네. 뭐라고요? 그날 제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가 부모님 사이에는 불꽃이 튀겼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저희 엄마에게 실망해 서운한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상황은 별로였지만 제 의사는 제대로 전달하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셨더군요. 뭐 예상은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 사족 보행을 하며 술이 떡이 되어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집단에 이혼 소리가 나오니 심란해서 저러나 싶었죠. 하지만 이내 남편놈의 시커먼 속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계기는 백수주제에 제 카드를 훔쳐가서 단란주점에 200만 원가량을 긁고 온 거였어요. 당연히 저는 금액과 사용처를 보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그래서 카드를 뺏고 따져 물으니 자기가 한턱을 냈다고 짜증나는 말만 골라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라도 해야 체면이 서는 걸 어쩌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거 있죠. 지금 내 친구들은 몇 살 여자 만나는 줄 알아? 전부 20대 여자 만나고 있어. 그런데 너는 내일 모레 40이지. 나만 늙은 여자랑 살고 있는데 돈이라도 마음껏 써야지. 내 친구들은 내가 왜 늙은 여자랑 결혼했냐고 동정하고 지랄인데 내가 그랬어.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카드 준다고. 얼마를 쓰던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런 면이라도 있어야 나도 밖에 나가 떵떵거리면 살지.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말에 저는 그놈을 있는 힘껏 두들겨 패줬어요. 늙은 마누라 데리고 살아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나 일하고 싶은 마음 따위 없어. 내가 왜 일을 해? 돈 벌어오는 기계 마누라가 있는데. 나는 평생 자기가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고 즐기고 살 거야. 9살이나 어린 영계랑 사는데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졌단 말을 듣고 돌지 않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그놈을 두들겨 패면서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이혼하자고 소리소리를 질렀는데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죠. 그리고 전후 상황을 다 들은 경찰은 일단 둘이 분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남편을 데리고 나갔고 남편은 왜 자기가 나가냐고 저를 끌고 나가라고 했는데 경찰분들도 혀를 내둘렀어요. 그리고 한 경찰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은 범죄라고 남편이 저를 신고하면 저도 억울한 일이 생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 이혼에 대한 결심은 더욱 견고해졌는데 술에서 깬 남편도 지 잘못은 알고는 있는 건지
저에게 순순하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혼을 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며 저에게 아파트 보증금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는 남편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들어줄 마음 따위는 없었어요. 사기 결혼당한 건 또 억울한데 제가 왜 피 같은 제 돈을 그놈에게 주겠어요. 더욱이 그 돈은 제가 결혼 전 제 힘으로 모은 제 재산이라는 증거가 있어 남편이 임의대로 뺏어갈 수도 없는 돈이었는데 차도 마찬가지였죠. 리스였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저한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었는데 그 사실을 제가 말하니 약올라 미쳐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러고는 태세 전환을 하기로 했는지 이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땐 제가 약이 올라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살아. 나도 뭐 돈도 못 받을 거면 나 대신 돈 버는 사람 옆에 두는 게 당연히 좋지.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왜 너 대신 돈을 벌어? 사지육신 멀쩡한데 그 나이에 그 체력에 집에서 놀고 먹겠다고? 사지육신 멀쩡한 게 뭐? 내가 일하기 싫다고 하잖아. 그럼 어린 남편이 밖에 나가 돈까지 벌면서 늙은 마누라 건사할 줄 알았어? 굶게 해. 내가 그럴 마음이었으면 너랑 왜 결혼을 하냐? 나도 내 인생 걸고 한 결혼이야.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네 인생 걸고 편히 데리고 살아줄 여자를 찾았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었으면 한 4, 50살 차이 나는 할머니를 만나지 그랬어. 그럼 오늘 내일 하다 유산도 남겨주고 그럴 텐데 9살이면 너무 적은 나이 차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체면이랑 가오가 있지. 어떻게 우리 엄마보다 늙은 할머니를 만나 장가를 가냐? 무튼 돈 주는 거 아니면 나는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포기해. 포기는 개뿔. 그리고 고맙다. 나 지금 네가 한 말 다 녹음했거든. 나 이걸로 소송할 거야.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이혼 못할 줄 알았니? 넌 나이만 어린 게 아니고 지능도 어린가 보다. 기다려. 곧 니네 집으로 이혼 소장 갈 거니까. 그리고 내 집에서는 하루빨리 꺼져줄래? 참고로 집 비밀번호는 진작에 바꿨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때 남편의 얼굴 표정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꼬라지가 난 어린애 같았는데 그제야 콩깍지가 벗겨졌는지 그 꼬라지가 참 추악스럽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을 진행해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한테서 한 푼이라도 더 뺏어오려 준비를 하는 것 같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 합의 이혼하자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처음 들고 장가를 간 건 3천만 원 돌려달라고 하는데 결혼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저한테 환불을 해달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해온 혼수 그거 다 들고 가라고 배송비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남편 쪽은 그 혼수 가정 가구받고 제 인생에서 떨궈져 나갔습니다. 덕분에 깨끗하게 비워진 전세 아파트는 그대로 다시 내놓기로 했는데요. 저는 가게 근처에 작은 빌라를 매매해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갔어요. 워낙에 오래된 구축 빌라라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제 명의로 된 제 집에서 편하게 혼자 열심히 노력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결혼 한번 해봤지만 저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저한테 쓰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후 아빠에게 많이 혼이 나셨는지 엄마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혼녀 딱지를 단 딸내미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 마음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걱정과 달리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저는 현재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금 가게는 예약자가 꽉 찬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고 가게 안도 더 활기가 찼는데 요즘 저는 영화에 관심이 생겨 어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는 해외에 나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계속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발전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역시 사람은 꿈과 목표가 있어야 그 인생이 더욱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비록 남들처럼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인생은 살지 못했지만 저는 저대로 다른 꿈을 펼치며 저만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요. 어떻게 살든 누구랑 살든 아니면 씩씩하게 혼자 살든 건강 잘 챙기고 저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이만 길었던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처음 써보는데 쓸 때는 어려웠지만 다 쓰고 나니 생각도 정리가 되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연을 쓸 일 없이 행복하게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떻게 인생이 마냥 좋기만 하겠어요. 그러니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나가고 맑은 날이 찾아오듯 우리네 인생도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날이 지나 행복한 날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 멋진 인생이 아닐까 싶은 마음인데요. 아직 많은 날을 살진 않았지만 지나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행복하고 멋진 인생일 거라 믿으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40 중반 정수경이에요. 왜 이런 말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옛날 만화라 요즘 MZ세대는 모를 수 있어서 살짝 설명하자면 아기 공룡인데 요술을 부릴 줄 알고 그럴 때마다 호잇호잇 하는데 그 말이 비슷해서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에요. 여하튼 제 남편놈이 딱 그랬네요. 당연하다 못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내는 딱 그런 놈이라 아빠가 돌아가시는 날 이혼장을 날리며 갈라섰어요. 무슨 일이길래 슬픈 마음 추스리기도 어려운 그날이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 사연을 들으신다면 딱 그날이어야 했다는 걸 많이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수경이는 피아노도 잘 치네. 분명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아니 엄마, 피아노 잘 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아봤자 다 우리 수경이 미치지. 우리 딸이 얼마나 잘한다고. 기죽을 거 없어. 항상 엄마가 우리 수경이 편인 거 알지? 레슨비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엄마 아빠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저는 어릴 때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K 장녀였어요. 엄마의 바람대로 피아노를 정말 잘 쳤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여대 피아노과를 무난하게 들어갈 정도의 실력은 되었죠. 예체능을 하려면 집안 기둥뿌리 몇 개는 뽑아야 한다는 말처럼 다른 형제들 대신 부모님은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피아노 레슨은 기본이고 콩쿠르, 마스터 클래스, 입시 때는 대학 교수님 과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켜주셨죠. 그 덕분에 좋은 여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한다면 저보다 더 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 학벌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본 적 없을 정도로 결혼은 사랑보다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장녀의 의무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저에게 투자해 주신 만큼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대학 선배 언니가 자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며 소개해준 소개팅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참 좋았어요. 잘생긴 외모도 그렇고 어딘지 모르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라 나오시는 분이 저보다 크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키 차이 딱 좋지 않아요? 남편은 170cm 정도였는데 남자 평균 키보다 조금 작은 키였지만 당당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여자 평균 키에 못 미치는 150cm 후반대라 비율만 보면 잘 어울리는 게 사실이었어요. 남자 개그맨 중에 외모나 능력이 출중한데 유독 키가 작아서 소개팅할 때 늦게 나간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키 때문에 차인 적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처음부터 오픈하려고 항상 늦게 나가서 자신 키부터 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다고 말하는데 남편을 소개받을 때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럼에도 자신있게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과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누가 보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걸 처음부터 알려주다니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생각들면서 마음이 기울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키 큰 남자들과 만날 때마다 늘 위축감을 느꼈는데 이 사람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처음 만남부터 뭔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화도 잘 통했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마포구 쪽에 살았는데 남편에게 거주지를 물어봤더니 대치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솔직히 마음속으로 오 했어요. 강남이잖아요. 원래 집이 부자라기보다는 그쪽에 오래 살아서 집값이 뛴 케이스라고 했지만 그래도 억대의 집이라는 사실도 저에겐 호감을 주기 충분했죠. 남편은 외동이었고 홀어머니와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앞서갈 수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일부 목도 있다고 생각하니 배우자감으로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계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남녀가 사랑 하나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니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건 당연하지 싶었고요. 게다가 남편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카드 관련 업무를 한다고 했기에 안정적인 직장에 강남 집까지 조건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저도요. 처음엔 좀 긴장했는데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좋았어요. 주말에 뭐 하세요? 영화 보러 갈래요? 이번 주에 개봉한다는 영화 벌써 재밌다고 평이 좋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럼 어디서 몇 시에 만날까요?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첫 소개팅에서 애프터 신청을 받았고 그 후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어요. 만날 때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았는데 특히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좋았어요. 배려심도 있고 데이트 코스도 알아서 잘 짜주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모든 조건이 제가 원하던 대로였고 이 사람이라면 부모님께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완벽한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외모, 성격, 직장, 집 모든 게 제가 바라던 이상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달쯤 사귄 후에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한 번도 대학 이야기를 안 해서 궁금했거든요. 남자들은 대부분 첫 만남에서부터 자기 대학 자랑하기 바쁜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참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 뭐든지. 뭐가 궁금한데? 자기 대학은 어디야? 대학이나 동기들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니까 혹시 사이가 안 좋나 싶어서. 대학? 나 대학 안 나왔는데? 어? 대학을 안 나와? 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 취업해서 지금까지 다니는 거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고졸이라니. 어떻게 대기업 계열사에 다닐 수 있을까 싶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공고 졸업 후 바로 취직한 케이스였어요. 비정규직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비정규직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환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2달 정도 사귄 후였어요.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죠. 모두들 아시겠지만 초기 몇 달이 가장 불꽃 튀는 시기잖아요. 감정이 깊어진 상태에서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정말 복잡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조건에 딱 하나 못 미친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색안경을 끼고 본 거죠. 예전에는 당당해 보이던 모습이 허세로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감 있던 모습이 오히려 건방져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기분 나빠. 뭐가 기분 나빠?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너무 직설적이잖아.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 돌려 말하면 알아들어? 서로 오해만 생기고 또 싸우게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배려는 있어야지. 배려? 너도 나한테 배려 안 하면서 나한테만 요구해? 내가 언제? 지금도 그렇고 맨날 나한테만 맞추라고 하잖아. 이 남자는 정말 고집이 있었어요. 저도 한 성격 하는데 제 고집을 완전히 꺾을 정도로 말이에요.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마다 서로의 과거, 가치관, 앞으로의 꿈까지 모든 걸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고졸이라는 사실이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그 사람의 노력하는 모습이나 성실한 면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예식장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더라고요. 인생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더니 절대 고졸과는 만나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가 고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물론 고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자란 환경과 장녀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점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들어주셨으면 해요. 여하튼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되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결혼 후에도 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남편 어머니가 강남에 사시긴 했지만 현금이 많지 않았기에 결혼할 때 이렇다 할 지원을 해주시지 못했거든요. 빌라에서 신혼집을 시작한다고? 그 사람 직장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 가려면 그 동네가 딱이더라고. 아빠가 도와줄게. 아파트 알아봐. 괜찮아. 딸 시집 보내면 기둥불이 뽑힌다는데 우리 집 기둥 이미 나 대학 보낼 때 뽑았잖아.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아빠. 우리 큰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면 아빠가 뭐하러 있어? 매매는 못해주지만 전세자금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잔말 말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결국 아빠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셨고 아빠의 그런 결단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기혼이 된다는 게 독립을 의미한다고 믿었기에 부모님 손을 계속 빌리는 게 민망했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그 말, 내 딸 고생시키기 싫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죠. 그때 남편이 모은 돈이 7천이었는데 그걸로 가전 가구 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알뜰하게 모은 남편을 보고 사람 하나는 잘 골랐다고 친정아빠는 칭찬해 주셨어요. 아빠는 늘 현실적이셨거든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능력도 봐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고요. 남편이 고졸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학력보다는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는데 아빠는 참 단단한 분이셨어요. 세상이 정한 기준보다는 사람 자체를 보고 판단하셨고 저한테도 늘 그런 시선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 아빠의 인정을 받은 남편을 보며 그땐 진심으로 이 사람과 잘 살아갈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그런 아빠가 전세자금을 주셔서 서울 끝자락에 24평 복도식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빌라에 비해 깔끔하게 정리된 단지 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 행복으로 다가오면서 남편도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고마워하며 친정 부모님에게도 잘하려고 안부 전화를 자주 하는 듯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단란한 신혼부부였죠. 소박한 저녁밥상 하나에도 고맙다며 웃던 우리. 주말엔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산책하며 나눈 대화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당시엔 그렇게 사소한 일들이 우리 부부의 행복을 완성해준다고 믿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큰딸이 태어났는데 그때도 부모님의 지원은 계속됐어요. 침대나 장롱 같은 것들을 구매해 주시며 큰딸 방을 꾸며주실 정도로 장녀 사랑이 특출났거든요. 엄마는 말없이 살림 도와주셨고
아빠는 손주에게 필요하다 싶은 물건은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 주문까지 하셨어요. 첫 아이를 낳고 허둥대는 저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죠. 정말 복받은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갓난쟁이가 이렇게 큰 침대가 뭐 필요 있다고. 이 책상은 또 뭐야? 할아버지 선물이지 뭐긴 뭐야. 애 크는 거 순간이고 필요할 때 사라면 막상 비싸지니 미리미리 사두면 이득이지 뭘 그래?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당신 딸 고생하는 거 싫다고 큰돈 나가는 건 서슴없이 대신 먼저 사용해 주셨고 덕분에 외벌이었지만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과 저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남편도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호텔 레스토랑에 모시고 갈 생각을 못했는데 비싸서 엄두도 못 냈거든요. 5만 원 정도 하는 곳들을 모시고 간 적은 있어도 그 이상은 저도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 다니는 남편 덕분에 초대권이 나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호텔 레스토랑에 가보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아빠가 사위 덕에 좋은 데 구경한다며 흐뭇해 하실 땐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외식도 제대로 못했던 부모님이 양복 입고 와인잔을 드시는 모습을 보는데 뭉클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부모님을 모신 순간 저도 어른이 된 기분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고마웠고 부모님도 사위를 정말 아껴주셨으니 이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우리 이사 가자 경기도로. 거기로 가면 당신 회사가 멀어지는데 괜찮아? 집이 멀어져도 애들 커가는데 계속 전셋집 이사 다닐 수 없는 노릇이고 집을 사면 집값도 오르니까 오히려 이득이잖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집도 사게 됐어요. 둘째도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집이 필요했던 우린 결국 김포 신도시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를 하게 됐었거든요.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날 괜히 뭉클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사이 같았어요. 우리가 이만큼 왔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서울에 살 땐 복도식이라 집도 좁았는데 28평으로 고작 4평 늘었을 뿐인데 새 아파트라 베란다까지 확장된 배치로 전보다 훨씬 넓어진 집에서 사는 게 만족스러웠어요. 서울 끝자락이었지만 거기도 서울이라고 전세 자금 빼니 신도시 작은 평수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아이들이 뛰어다닐 공간이 생긴 게 가장 좋았죠. 복도식에서는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아래층에서 항의가 들어왔는데 새 아파트는 층간소음도 덜하고 무엇보다 깨끗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도 출퇴근이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집이 넓어진 걸 좋아했어요. 그때는 정말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으로 모든 게 핑크빛으로 보였던 시기였네요. 그렇게 새 집에서 집들이를 했는데 남편 운동 동호회 사람들이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하고 있어서 저도 오래 알고 있어서 편했기에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야, 진짜 성공했네. 김포 신도시의 새 아파트라니.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먼저 집 샀네. 축하해 형. 정말 부럽다. 우리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까? 힘들어도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와, 가진 자의 여유야? 겸손한 것 좀 보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나쁜 심보인지 모르지만 결혼할 때 아빠가 주신 돈 전세 자금 빼서 이사 온 거라 우리 아빠가 사준 집인데 마치 당신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말하니까요. 물론 남편도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한 건 알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 부모의 헌신도 함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속으로는 고생한 아빠가 듣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아빠가 주신 돈으로 집 산 거잖아. 아버님이 주신 돈은 주신 돈이고 그럼 내가 생활하면서 그동안 벌어온 건 생각 안 해? 아이쿠 싸우지 마세요. 다른 얘기 합시다. 기분 나빠 바로 정정하려고 말했더니 남편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치더라고요.
분위기가 어색해진 걸 눈치챈 동호회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 하자고 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는데 그런 분위기를 동호회 사람들도 눈치채고 일찍 돌아가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대판 싸웠어요.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꼭 자기를 깎아내려야 했냐는데 포인트가 맞춰졌고 저는 사실을 왜곡한다는 점에 화가 났어요. 말이 점점 거칠어졌고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기려는 말싸움이 됐고 결국 상처만 남았죠. 처음으로 이 사람과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꼭 그랬어야 했어? 나 완전히 바보 된 거 알아?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사실? 그럼 내가 그동안 번 돈은 뭐야? 공기야? 그건 생활비로 다 쓴 거잖아. 집 살 때 보탠 건 아빠 돈이 맞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어? 당신이 먼저 으스대면서 자기 돈으로 집 샀다는 식으로 말했잖아. 나 언제 그랬어?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했을 뿐이야. 그게 그 말이야. 우리 아빠 도움받은 건 쏙 빼고. 저희 아빠가 도와준 걸 묵인했다는 점에 정말 화가 났는데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넘어갔어요. 완전히 평행선이었거든요.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고 저는 팩트를 왜곡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어요. 처음으로 따로 잔 날이었죠. 아이들도 눈치채고 아빠는 왜 거실에서 자냐고 물었지만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싸울 줄 몰랐으니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들러댔어요. 그런데도 아이 눈빛에 걱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나이에도 아이는 부부의 틈을 느끼구나 싶었죠. 결혼하면서 남편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돈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를 줄은 정말 몰랐고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처럼 지냈지만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예민해졌어요.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왔네.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아이들 옷이랑 생필품 샀는데 왜? 그냥 물어본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예민한 게 아니라 뭔가 추궁하는 느낌이라서. 추궁? 내가 언제 추궁했어? 말투가 그렇다고. 아주 사소한 것도 서로 신경 쓰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도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죠. 남편은 제가 친정 의존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부부 사이의 온도차는 점점 벌어져 갔어요. 예전에는 저녁에 함께 TV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각자 핸드폰만 보게 됐어요. 대화도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하게 됐고 농담이나 장난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나 싶었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잊은 것 같았어요.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마음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어느새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게 지내는 어느 날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요즘 계속 살이 빠져서 병원에 갔다가 혈액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웃고 식사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렇게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고 믿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에서 관식이가 혈액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진짜 모르고 갑자기 판정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살이 좀 빠지긴 했어도 식사 잘 하셨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무 익숙했던 아빠의 존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 느꼈어요. 그동안 괜찮겠지 하며 남겼던 사소한 변화들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혈액암은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여러 장기가 조금씩 제 기능을 못하거나
약한 장기부터 반응이 오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요즘 좀 이상한 애 정도로 잠식되니까 예민한 사람이나 평소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단순히 나이 때문에 체력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하셨던 거죠. 혈액암 말기래. 이제 어떡하지? 엄마, 진정하세요. 우선 병원에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말기면 치료법은? 설마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신 건 아니죠? 치료를 해보자고 하는데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 한다고 사실 이렇다 하게 달라질 것도 없대고 환자 의지라는데 오히려 병명을 몰랐다면 더 건강하게 짧은 삶이라도 사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병명을 아는 순간 아빠는 타임랩스를 타신 듯 폭삭 늙기 시작하셨어요. 병실에 누워 계신 아빠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시간이 도려내듯 흘러갔어요. 어쩌면 병보다 더 잔인한 건 이제 곧 이라는 그 무기력한 기다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했지만 사실 혈액암은 강하게 치료할 수도 없대요. 어느 한 장기가 문제라면 하다못해 떼어내면 살 수 있지만 혈액은 온 몸을 도니까 강한 약을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였죠.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아빠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도 느려지시고 말씀하실 때도 힘이 없으셨거든요. 아빠는 모든 상황을 인지하시고 어차피 얼마 못 사시는데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편히 쉬다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계속 울기만 하시고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어요. 엄마의 어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저는 자식으로서 단단해져야 한다는 생각 외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눈물보다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아빠한테 받은 것만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빠를 떠나버린다면 계속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아빠를 돌보려면 제가 더 낫겠다고 생각한 점도 있었고요. 평생 저를 위해 살아오신 아빠인데 마지막 순간만큼은 제가 곁에 있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죠. 괜찮아. 내가 가면 김서방도 불편할 텐데 난 집으로 가면 돼. 아니야, 아빠. 아빠가 사준 집인데 그동안 김서방 불편하다고 제대로 와본 적도 없잖아. 그리고 왜 김서방만 생각해? 나도 있는데. 아빠 딸 집이니까 편하게 가도 돼. 그렇게 아빠를 안심시키고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고 둘째 방 좀 치워달라고 했어요. 둘째 방을 꾸며놓긴 했는데 아직 어려서 저랑 안방에서 자니까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았거든요. 급작스러운 상황이라 미리 상의하지 못한 게 미안했지만 이런 때 가족이 아니면 누가 도와드리겠어요. 남편도 그동안 아빠한테 잘해드렸으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문자 확인한 거지? 지금 아빠 퇴원 수석 받고 있어.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것 같은데? 미안. 딴 거 하느라 문자 못 봤어. 갑자기 퇴원하셔? 병원에서는 더는 못하겠다고 한 거야? 문자 확인을 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뭔가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급한 상황이라 넘겼어요. 그리고 아빠랑 집에 왔는데 남편 표정이 별로 반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걱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더라고요. 아빠를 보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가볍게 목례만 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신경 쓰였지만 우선 아빠를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 둘째 방에 뉘어드리고 나왔어요. 아빠가 누우시면서도 남편이 하는 걸 봤으니 신경이 쓰이셨는지 미안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누우신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 공간이 아빠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남편의 냉랭한 태도 때문에 그마저도 미안해지는 건 오히려 저였거든요. 아빠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김서방 때문에 그래? 저 사람 회사 일 때문에 좀 예민하다고 했는데 그새 또 한 소리 들었나 봐.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괜히 나 속상하게 미안하단 소리 하지 마. 그래 알았어. 많이 움직였더니 좀 피곤하네. 한숨 좀 잘게. 좀 쉬어. 저녁 되면 깨우러 올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 왜 미안해 하시는지. 어린 시절 제 손을 잡고 등굣길을 함께 해주던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해 보이던 아빠가 작아지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슬펐습니다. 사위 눈치를 보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이 상황이 서운했어요. 더군다나 방 정리도 대충 되어 있었고 남편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티가 났어요. 그래도 급한 대로 아빠를 모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작은 방에서 나오니 안방 문이 열리더니 이야기 좀 하자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왜 무슨 말하려고 안방까지 오래?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니니까 장인이 들어서 좋을 거 없잖아. 가뜩이나 요즘 너랑 이야기만 하면 큰소리 나는데 괜찮아? 네가 상관없으면 거실에서 이야기해도 난 상관없어. 들어가자마자 빈정대는 말투로 사람 속을 긁는데 진짜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대꾸해야지 싶다가도 남편이 말한 태도 괜히 큰소리라도 나면 작은 방에서 주무시는 아빠 깰 테고 더 불편해하실 거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다 할 대꾸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야기 하자고 불렀어? 설마 내가 이런 시답잖은 이야기 하자고 불렀겠냐? 그럼 뭔데?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 나 아빠 저녁 식사 준비해야 하니까.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왜 집 놔두고 여기 오셨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아픈데 자식이 모시고 오는 게 이렇게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 떨 일인가 싶더라고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그래도 이런 말이 나왔을까 싶었죠.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아프셔도 당신 그렇게 말할 거야? 우리 엄마는 상황이 다르지. 아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인은 다르잖아. 장모도 계신데 왜 굳이. 내가 한스러워 모시고 왔다. 나 힘들지 말라고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떠나보내면 아무것도 해드린 거 없이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지 목소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제 진심을 전했어요. 아무리 싸우고 냉전 중인 상황이라지만 사람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결혼 초부터 아빠에게 받은 혜택들이 단지 저 하나만 편하게 살자고 그랬던 것도 아니니까요. 그랬는데 제 기대가 너무 컸다는 걸 말이 끝나자마자 알았네요. 아니, 이놈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걸 그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식이 너 하나가 아니잖아. 딸은 시집가면 끝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장인은 아들 내두고 왜 우리 집에 오냐 그거야. 사람 불편하게.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욕이라도 쏟아줘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그때 마침 첫째 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이가 문을 여는 순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떠올랐어요. 분노는 잠시 미뤄두고 아이의 눈에 이 장면이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랐어요. 친정엄마가 애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면서 할아버지가 왔다고 말한 듯 했어요. 할아버지가 오셨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차분해지더군요. 말이 통해야 싸우기라도 할 텐데 멍멍 짖어대는 개놈의 새끼랑은 더 이상 말을 섞어봤자 혈압만 오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그럼 넌 왜 장인이 사준 집에서 사냐? 그래서 흐지부지한 여러 말들을 다 제거하고 본론만 이야기했어요. 사실 딱 하나, 그거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아빠 도움받고 살면서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주셨으면 끝 아니야? 이게 장인 명의도 아니고 내 명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그 인간을 보고 곧바로 한 맺힌 복수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려온 분노, 외면당했던 서러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짐들이 그 순간 한 줄로 이어졌어요.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보려고 다짐했네요. 3개월 후 결국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몇 주 모시다가 엄마랑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본가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 조심스러웠고 매일 밤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아빠의 기침소리 하나에도 잠이 깨고 불 꺼진 방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는지 몰라요. 아빠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지만 가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아빠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도 참았고 마음이 무너져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 아빠와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손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빠가 제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어가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 작은 손 안에 담긴 삶의 무게를 이제야 느꼈다랄까요? 아빠의 손은 마지막까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말보다는 그 온기가 더 소중했거든요. 남편은 그 3개월 내내 아빠를 피하는 듯 지냈어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도 아빠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가 말없이 피해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벽처럼 굳어졌어요. 이해를 구하는 건 사치라는 걸 깨달았죠. 아빠도 그런 남편의 태도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미안해하시고 결국 본가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아빠가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수경아, 너 혼자 힘들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아빠는 이틀 뒤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마치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요. 마지막 그날 아빠는 한참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그 눈빛 안에 너무 많은 말이 담겨있기에 도저히 직시할 수 없었어요. 너는 아빠 장례식장에 올 거 없어. 그렇게 말하곤 장례를 치르기 전 이혼장을 던졌어요. 마음속에선 이미 수없이 그 장면을 그려왔지만 실제로 건네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고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죠.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었고 참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아빠를 그렇게 대했던 놈이 장례식에 와서 애도하는 척 연기하는 걸 상상만 해도 역겨웠어요. 장례식장은 진심이 오가는 자리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식과 위선으로 채워진 조문을 상상하니 아빠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최소한 마지막 인사는 진심을 가진 사람만 올 수 있어야 했어요. 아빠를 그렇게 외면한 사람에게 그럴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장인한테 좀 서운하게 했다고 복수하는 거야? 이제 와서? 회사에 부고 알려서 화환도 올 거고 회사 사람들도 올 텐데 내가 없으면 되겠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은 더더욱 안 하는 그놈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고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변호사 상담도 미리 받고 증거도 수집하고 재산 정리도 미리 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거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집들인 날 남편이 했던 말 외에도 그 시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차곡차곡 쌓아뒀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심한 말투, 어색한 거짓말, 바뀐 생활 패턴, 그 모든 게 어쩌면 경고였던 건지도 몰라요. 우리 형편이 막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흥청망청 쓸 정도로 여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출 갚을 게 없으니 외벌이로도 살 수 있었는데 애들이 커가니 안 되겠어서 전공을 살려 집에서 피아노 강습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자꾸 골프를 치더라고요. 그 무렵부터 말이에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집들이가 있은 후 뒷조사를 했어요. 소개시켜준 지인을 통해 건너 말이에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여직원과 아슬아슬한 썸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에서는 아이들 간식값도 아끼던 사람이 밖에선 커피며 점심이며 씀씀이가 넉넉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학원 준비하느라 중고 피아노 부품도 아끼며 샀는데 저 몰래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컸죠. 부서가 달라서 몰랐는데 이미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모양이야. 툭하면 외근 나간다고 같이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그 여직원은 계약직인데 대기업 정규직으로 보였던 내 남편이 탐이 났던 것 같다고. 소개시켜준 사람은 애들러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남녀가 붙어먹었는데 여자 잘못만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웃겼지만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단순히 아빠한테 한 행동만으로 이혼을 결심했을 것 같아?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알았어? 아니,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거 없어. 널 위한 화환도 이미 회사에 도착했을 테니까. 화환? 무슨 소리야? 그게 왜 내 회사로 가? 남편 업무를 임종 맡았다고 생각한 저는 내연녀에게 날리는 경고와 함께 남편 회사로 화환을 보냈거든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직접적인 이름만 없으면 크게 걸릴 거 없다고 해서 누가 봐도 그녀라는 걸 알지만 직접적인 명시 없이 보냈어요. 꽃집 사장님도 주문 내용 듣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결국엔 괜찮겠냐며 저를 걱정하셨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복수가 아니라 경고라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아직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 깊이 맺힌 응어리를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화환이 회사에 도착했는지 남편놈에게 전화가 울려대기 시작했죠. 그년이거나 그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관련된 놈들이거나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었지만요. 엄마와 동생들에게도 이미 언질했기에 장례식장에 김서방 따위 없는 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듯한 그놈 없어서 속 시원하다는 입장이었죠. 그렇게 이혼했어요. 말이 이혼이지 사실은 내가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버리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끌어안고 버텨왔는지. 이혼 과정도 재산 분할을 더 가져가려고 어찌나 찌질하게 굴던지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혼을 했다고 삶이 곧장 나아지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니 모든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점이었어요. 매일 무거운 쉬며 살았던 과거가 이제야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춤을 참고 살아왔는지. 미쳤어? 아예 끝장을 내겠다고 작정한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거 명예훼손이야. 그래, 해보고 싶으면 뭐든 해봐. 설마 내가 그런 준비도 없이 뒤집어 엎었을 거라 생각해? 그랬다면 너 그동안 나 물러본 거야. 어이없어 하던 남편은 장인 장례식에 자기가 왜 빠져야 하냐며 조금 전까지 따지더니 꽁무니를 빼버리더라고요. 예상했던 반응이고 의리 따위는 개뿔 없는 놈이라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저런 놈 뭐가 좋자고 결혼해서 이 모양 이 꼴을 보는지 제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준비한 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미리 준비해뒀기에 그때마다 대처를 잘 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자리가 위태로워진 남편은 분쟁할 돈도 없으니 더 따지고 들지 못하고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더라고요. 양육권도 가져오고 육아비도 받아내고 아빠가 준 전세 자금은 고스란히 제게 돌아왔으며 재산분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모인 돈이 있었겠어요. 전세 자금 빼서 이사할 때 공동명의로 했는데 아빠가 준 돈이라 제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먼저 혹시라도 김서방 마음 상하게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공동명의가 세금도 덜 내고 부부에 대한 믿음으로 결혼 생활은 하는 건데 어차피 너 준 거 네 이름이면 어떻고 남편과 같이 하면 또 어떠냐고 하셨어요. 그땐 좋다고 했던 놈이니 제가 더 열받았죠. 그래서 이혼한다면 반반되는 걸 막기 위해 준비가 필요했고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제가 저놈 꼴 볼 이유 없으니 이혼장을 날린 거죠. 결국 돈 1,000만 원 가지고 남편은 다시 본가로 들어갔어요. 저는 아빠가 해주신 집에서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아파트 입구에 가게를 알아봐야 할 정도로 수강생도 늘었어요.
대출금이 없는 집이 있고 남편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받았고 양육비도 꼬박 들어오고 있으니 제가 버는 돈으로 정말 넉넉하게 지낼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빠 없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집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면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밥상머리 분위기부터 달라졌어요. 전에는 웃음 한번 터뜨리기 어려웠던 저녁 시간이 이제는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까르르 웃는 공간이 되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 들어 매일 느끼고 있어요. 피아노 학원도 정식으로 차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빠가 물려주신 것들을 밑바탕으로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있어요.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손길은 제 삶 곳곳에 남아있어요. 이 집도 피아노도 제 아이들 웃음소리도 모두 아빠의 사랑으로 가능했어요. 엄마, 이제 아빠 안 와요?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왜, 아빠 보고 싶어? 아니, 난 우리끼리 사는 게 더 좋아. 엄마가 아빠 있을 땐 맨날 화냈는데 요즘엔 맨날 웃으니까 나 너무 좋아.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은 결국 더 아래 계열사로 거의 내쫓기다시피 옮겨진 듯해요. 야근은 많고 월급은 적고 상간녀에게도 보기 좋게 차였다는데 그러던지 말던지예요. 생각해보면 남편이 연애 때 강하게 나온 것도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었지 싶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강단 있다고 생각했으니 콩깍지가 씌어도 제대로 씌었던 거죠. 소개시켜준 지인을 통해 들리는 소식으로는 완전히 인생이 꼬였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왕따 당하고 그 여자한테도 완전히 차이고 시어머니께도 쫓겨나 혼자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죠. 남편의 근황을 들을 때면 이제는 동정도 분노도 없어요. 감정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 사람을 통해 배웠죠. 모든 게 해결되었으니 속 시원해요. 인간 이하의 놈이랑 그동안 엮였던 걸 생각하면 제가 바보 같지만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제가 미리 알 도리는 없으니 인생 공부 톡톡히 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제 전남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사전에 차단하세요. 생각보다 상처가 꽤 크고 마음의 허전함이 깊거든요. 저는 그 상처를 한 땀 한 땀 꿰매며 다시 제 삶을 바느질했어요. 고통은 지나가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오래 남더라고요. 제 지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욕먹을 각오하고 올리니 욕보단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